사피엔스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B2C 서비스, 그러니까 소비자와 접하는 서비스는 브랜드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브랜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좀 생각해 봤고 그래서 우리 리볼루셔나이즈 글로벌 미디어 그러니까 글로벌의 언론을 혁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부제로 부자 되는 조건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부자 되는 거를 얘기하면서 우리 사피엔스라는 사업도 크게 성공하면 부자 되겠죠.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 이걸 한번 조사해봤어요. 세계적으로. 여기 보니까 아르노라는 사람이 210 빌리언, 그러니까 한 300조쯤 되는 겁니다. 300조 원. 조금 아까 또 재현 씨가 우연히 아르노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제프 베이조스라고 이제 아마존 CEO가 있고 그 밑에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왕이 있고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렇게 쭉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비탈릭 부테린도 있고 뭐 샘 올트만도 있고 뭐 레리 핑크도 있고 이승건, 이재용, 이혜진, 김범수 뭐 이렇게 쭉 한국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은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병철, 정주영 구인에도 있고 요거는 이제 합한 겁니다. 그러고 제가 추정한 숫자예요. 네, 파란색은 이제 외국 사람. 기업가들 대부분이 창업가입니다. 상속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런 돈 부자들은 요즘 세계의 특징입니다. 옛날엔 상속받은 사람이 부자였는데 요새는 창업가들이 부자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은 뭘까요, 이거? 부자인데 성격이 빨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재현 씨 한번 읽어보세요. 니콜라이 2세, 윌리엄 2세, 오스만 왕, 알리 칸. 네, 왕이죠, 왕. 왕들이 이렇게 부자라고 이렇게 언론사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뭘까요? 왕들보다 더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퀴즈 맞추면 이제 상도 드립니다. 한번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부자들의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제일 부자. 앤드루 카네기하고 록펠러입니다. 역사상 최대 부자가. 그리고 그 위에 일론 머스크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한 300빌리언이니까 한 400조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부자는 누가 있을까요? 빨가니까 누구야? 로스차일드. 네? 로스차일드요? 로스차일드는 명단에 안 나오더라고. 어젯밤에 오라클 네? 주식이 그 40% 오라클이요? 올라가지고 오라클. 오라클 레리 앨리슨. 네. 제일 부자가 됐다고. 레리 앨리슨 여기 한 15위쯤에 있습니다. 좀 올랐겠죠. 지금 100빌리언으로 돼 있는데 실제 부자는 만사무사라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역사상. 뭐 처음 들어보셨지? 그 밑에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그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이제 뭐 황제가 첫 번째 황제가 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4,000빌리언. 그러니까 4,000빌리언이니까 얼마야? 6,000조쯤 돼요. 근데 만사무사는 더해 5,000빌리언. 이 사람이 보니까 아프리카의 12세기에 살던 사람인데 아프리카 서부의 황제인데 어마어마하게 금을 많이 갖고 있었대. 어쨌든 뭐 그런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만사무사만 알면은 강의가 도움돼요. 잘난 척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제가 슬라이드 나중에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의 조건은 옛날에는 왕이 되는 거였어요. 왕.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아주 난리를 폈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계가 왕이 되려고 그랬고 왕건이 왕이 되려고 그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그 몽골족이 그냥 중국을 무너뜨리고 청나라가 중국을 점령해갖고 왕이 되면 큰 부자가 돼. 그런 이유가 그때는 성장률이 0.1% 이내예요. 그러니까 뭐 딴 방법으로 부자 되기 힘들어.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냥 다 노예로 만들어갖고 세금 많이 거두면 그게 부자가 되는 거야.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 그때는 재산은 착취 혹은 이권 세금 받는 거였어요. 강제로.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갖고 왕들 빼고 제가 시대별로 큰 부자의 탄생 시기와 장소를 제가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자료를 쭉 정리해 봤더니 앤드루 카네기하고 록펠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전대까지 있습니다. 최근까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상하게 앤드루 카네기하고 록펠러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왕 빼고 이 사람들이 19세기 그러니까 1870년경에 활동했어요. 근데 35년생, 37년생이야. 좀 이상하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우리나라의 갑부들이 조홍재, 구인의, 이병철 이 사람이 다 진주 출신이야. 그리고 나이가 비슷해요. 1907년 전후에 태어났어. 이상하죠? 아니 식민지의 완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동네에서 3명이 태어났는데 1908년경에 그것도 진주에서.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어. 이상하죠 이거. 뭔가 우연이 아닌 필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필연이냐? 왜 미국에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갑부가 1980년대 태어났을까? 이게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치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의 미국의 민주제도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하죠. 1835년도에. 우리 재현 씨 이거 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30살 때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 가갖고 미국이 왜 이렇게 잘 돌아가나 연구를 했더니 민주제도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이 보완하고 법이 지배하는 입헌공화국이고 연방제 하에서 시민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나왔는데 이게 그 당시 산업혁명하고 연결돼서 새로운 부가 어마어마하게 창출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초기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평등을 국가적으로 실현했고 중산층까지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공화제 대의 민주주의가 정착한 것이 부의 원천이다. 부자가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별로 없으시지. 우리 뭐 이병호 사장은 이 분야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책에다 썼습니다. 제 책 읽어보셨는데 이거 기억하시나? 그 미국이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은 윌리엄 펜이 펜실바니아에서 펜스테이트라고 하는 차터 스테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17세기에. 그때 유럽과는 달리 자유와 종교를 구분하고 입법 시스템을 만들고 펜실바니아를 종교적 그다음에 거룩한 실험을 했고 이거로 인해서 차터 스테이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미국은 지금 위대한 미국이란 나라는 윌리엄 펜이 발명했고 미국식 차터 스테이트를 여러 나라를 이식해서 현대 세계가 발명됐다. 그중에 대표적인 차터 스테이트의 성공 사례가 대한민국과 일본과 독일이다. 이런 거 기억나시는 분? 제 책 읽어보셨나? 여기 안 읽었어? 읽었죠, 여기. 여기 기억하시잖아. 그죠? 자기가 이 분야 아주 인상적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다가 차터 시티를 만드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저의 미션. 우리 이병호 사장하고는 벌써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세계적인 갑부가 이때 철강하고 석유하고 철도에서 나왔어요. 그 대륙횡단 철도.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철도 놓으려면 많이 철강이 필요하잖아요. 유니언 스틸이라고 하죠.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법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근데 한국에서는 같은 시대에 김일성은 1912년생이에요. 쥐띠 4월 12일. 근데 김일성이 얼마 벌었을까? 국가를 장악해갖고. 옛날 시기적이니까. 왕이 되면 떼돈 버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일과 김정은이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 재산을. 한 10조쯤 벌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은 최소 70조. 회사 가치는 700조가 넘습니다. 삼성그룹 다 합하면은. 근데 개인 재산도 아마 70조는 될 거다. 후손들이. 그다음에 현대그룹과 LG그룹이 또 몇백 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거의 500조 이상의 부를 각각 창출했을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왜 하필이면 진주냐? 이게 중요한데. 왜 진주인지 혹시 아시나? 진주 지수초등학교. 네, 지수면. 진주에서도 약간 시골에 있는 지수면에 있는 지수초등학교 출신들입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 내 책에 썼는데 안 읽어봤어요? 이건 내 책을 읽어야지.
정화 씨 읽었나? 기억 안 나? 까먹었지. 그래서 왜 진주고 왜 이 시대인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앤드류 카네기가 이 시대 아니고 그 외에 안 나오잖아. 이건 그때 철도가 일어나고 철강이 일어나고 석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딱 그때 태어난 사람 말고는 그 외에 잘 안 태어납니다. 그 제가 이것도 썼지.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차터 리퍼블릭이 성공해서 자유민주 시장 경제가 질서가 잡혀서 큰 기업을 할 수 있었고 운 좋게 그때 태어난 거야. 그때 20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LG 삼성의 뿌리는 요 네 사람이 다 지수초등학교 출신인데, 근데 하필이면 진주인 이유는 남명조식 때문이다라고 제가 주장한 겁니다. 남명조식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알겠지만, 남명조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작년에 조국이가 자기가 남명조식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가 남명조식의 얼굴에 약간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쨌든 그 경상우도, 그러니까 경상우도인가 자도인가? 우도. 그러니까 경상도의 서쪽을 우도라고 그래요. 서울서 보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위대한 사람인데, 제가 제 책에 자세히 나와요. 남명조식의 선생의 사상이 우리나라 재벌들의 성공의 요체가 됐다. 제가 그 주장을 좀 했습니다. 의료음을 추구하고 국가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사상. 그래갖고 남명조식은 칼을 품은 유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1501년부터 71년까지 활동했는데 1560년대에 제자를 무지 많이 양성했는데 이 사람 아니면은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졌을 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일본한테 우리가 졌으면 지금 우리나라 일본말 쓰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명조식의 제자들이 몇십 명이 의병장이 돼갖고 일본 애들을 엄청나게 잘 싸웁니다. 그래서 남명조식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니까 기억하셔야 돼. 그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또 뿌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자료 한번 쭉 보여드렸고요. 남명조식의 좌우명, 요 그림 이런 것도 관심 가지시는 게죠. 이 사람이 자기의 사상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겠다 그래갖고 신명사도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벼슬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자료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는 근데 보니까 너하고 비슷한 그림입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제 사상의 핵심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한 페이지로. 근데 이게 제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추천 받나? 나중에 이거 자세히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이거 이제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빌 게이츠, 에릭 슈미츠, 구글, 스티브 잡스가 다 55년생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병호 사장도 55년생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이 엄청난 인물이 왜 다 1955년생 양띠일까? 그걸 좀 고민해 봤어요. 나하고 또 동갑이야, 얘네들이. 근데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서, 근데 빌 게이츠가 한 200조 가치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요. 근데 보면, 또 밑에 보면, 카카오의 김범수, NC소프트의 김택진, 네이버의 이혜진, 다음에 이재용, 넥슨의 김종주가 5명이 다 1967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양띠예요, 얘네들도. 이거 신기하다. 왜 양띠들이 이렇게 잘 나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양띠가 가진 특성이 있어요. 우리 이병호 사장하고 저하고 특성이 비슷하거든요. 얘네들하고 비슷한 거지. 근데 얘네들이 우리보다 12살 어려. 근데 다 강남 8학군 출신이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역도 중요해. 얘는 미국의 그 양띠들은 대개 그 샌프란시스코고 시애틀 그쪽에서 태어났어요. 운도 따르는 거죠. 장소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하려면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태어나야 돼. 운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업이 과연 적합한 장소고 적합한 타이밍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피엔스의 탄생이. 그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왜 그랬냐면
이 김범수부터 김택진, 이혜진, 이재용, 김정주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이 고등학교 때 우리 PC가 보급됐어요. 그 몇 년도야? 맞아. 우리나라에 처음 PC가 들어온 게 8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등학교 때 막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하고 에릭 스미트는 고등학교 때 그 PC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해야 돼. 인터넷은. 빌 게이츠가 집안이 유복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집에서 사줬어.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스티브 잡스는 고등학교 때 그 주변에 누구지 누구더라? 그 엔지니어 한 명 있었어, 친구가. 워즈니악이 친했어. 그래갖고 워즈니악이 막 엄청난 엔지니어고 같이 놀았어. 그러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리고 뭐 그 동네에는 이제 IT 업체들 많이 돌아다니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돼, 사람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잘 나가는 피터 틸, 리드 호프만, 일론 머스크 다 페이팔 마피아잖아요. 그죠? 얘네들 또 1967년부터 그 사이에 태어났어. 그래갖고 샌프란시스코 만났어, 얘네들이. 아프리카에서 놀았어, 주로 얘네들은. 피터 틸도 독일에서 태어나서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살다가 샌프란시스코 갔고,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에 태어났고, 또 데이비 sak스도 남아공 출신이에요. 이상하게 아프리카 애들이 많아요. 이상하잖아, 그죠? 어쨌든 얘네들도 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갑부가 되는데 67년생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그 O2O 시대 배달의 민족, 쿠팡, 토스를 만든 김봉진, 김범석, 이승건도 3빌리언, 한 3조 내지 5조 갖고 있는데 얘네들 다 비슷한 때 태어납니다. 양띠가 79년생인데 조금 비슷하죠, 그죠? 얘네들은 O2O와 핀테크 시대에 있습니다. 이거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모든 큰 사업은 제로 투 원 사업이라는 건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한 번 나오니까 그 후에 배달의 민족 같은 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은 딱 한 번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뜬 게 암호화폐잖아요. 한 4, 5년 전부터. 업비트의 송치영이 재산이 한 5조 됩니다. 6조. 해시드의 김서준이 한 5조 돼요. 오늘 점심 때 해시드의 그 김서준 사장의 부친이 우리 밥 먹기로 했는데 같이. 근데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이제 러시아 출신 캐나다. 정팡자라고 바이낸스의 그 대표가 30조 정도 가치를 갖고 있어요. 샘 올트만이 85년생, 젠슨왕이 63년생.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대에 먼저 뛰어든 사람,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 먼저 뛰어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벌기 시작했죠. 아직 이제 이 사람들 아마 이 분야가 앞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나올 큰 부자와 이 사람들은 무슨 띠가 될 것인가? 양띠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다음에 지역은 어디냐?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유력하겠죠. 그래서 지역을 또 잘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는 조건은 운이 좋아야 돼. 그죠? 나라도 중요하고 몇 년에 태어나냐 중요해. 그다음에 타이밍이 중요해. 그다음에 물론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 수백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정확한 전략으로 매시브한 액션을 해야 됩니다. 과감한 행동. 그죠? 투자. 근데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과 크립토와 미디어의 결합이 최고의 비즈니스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피언스를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즈니스인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역사를 들여다봤어요. 1780년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는데 영국에서 그 전까지는 4,000년, 5,00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0.1%였습니다. 평균. 0.1%는 10년에 1%, 100년에 10년에 1%. 100년에 10%도 많은 거였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국가를 먹는 사업이 제일 최고의 사업이었어. 기존 국가를 무너뜨리고 새로 정권을 잡는 거. 근데 이때부터 세상이 바뀝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근데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그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 명예혁명. 네? 명예혁명.
거기 뭐 마그나 카르타도 있고 민주제도가 됐지만 계약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계약. 젠틀맨십이라고 그래갖고 계약을 존중하는 문화. 레이디 퍼스트 해갖고 그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특허 제도가 발달해갖고 기술을 인정하는 문화.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 같은 경제학자. 그 다음에 또 종회기원을 만든 뭐 학자. 그 다음에 누가 또 뉴턴 같은 물리학자. 이런 학자들.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중에서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발달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총체적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기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철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방직기를 만드는 게, 그래갖고, 한 1년에 한 2%까지 성장합니다. 이때. 그 산업혁명 때문에. 이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2차 산업혁명은 1860명경을 중심으로 주로 미국에서 발달합니다. 아까 말한 카네기, 록펠러, 반더빌트는 철도왕이에요. 여러분들 그 서부 영화 보면 막 철도가 막 지어지고 뭐 거기서 뭐 별 총싸움하고 뭐 서부개척 나오잖아요. 왜 미국일까? 그건 차터 리퍼블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토크빌이 말한 민주제도가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전통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제도가 중요하다. 이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에디슨이 나오고 미국에서 나왔죠. 테슬라도 미국에서 나왔죠. 벤츠 독일, 포드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 아름답죠, 이거. 이거 어떻게 그렸을까요? 예? 스카이워크 이 정도 못 그려져.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이거. 예? 뭘로? 그래서 엑셀로. 엑셀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요 위에는 1년의 성장률이에요. 각 기술이 미친 1년의 성장률. 예를 들면, 요거는 뭐더라? 이거 뭐죠? 빨간색. 기차. 요거는 전기기관 때문에 된 거. 요건 기차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요거는 전신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전기 어디 갔어? 요건 전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요건 자동차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제의 성장은 기술 때문이다. 기술이 얼마나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경제학 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인데 서울대에서 이런 거 잘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부를 따로 해야 돼. 근데 이거 이제 그 특이하죠. 옛날에는 그 기술 때문에 경제 성장한다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폴 로머라는 교수가 나오기 전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듀뽕 나오고 플레밍 나오고 뭐 어셈블리 나오고 비행기 나오고 제트 엔진 나오고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 나와갖고 1945년까지 경제 성장을 합니다. 이때는 전쟁 중이어서 약간 슬로우 다운 했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러냐면 엑셀로 그 하이 탄젠트 H라는 삼각함수를 엑셀로 그려갖고 이걸 상수로 쫙 변화시킨 다음에 UF를 그리고 적분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정도는 해야 돼. 이거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제가 전수해 드릴게요. 이거 아주 훌륭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과거 200년간의 역사를 한 페이지로 그릴 수 있는 좋은 그래프예요. 우리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데 아직 실릴 생각 안 하고 있어. 이게 이병호 선생 보기에 훌륭하지 않아요, 이거? 괜찮죠? 그래갖고 1780년도에 비해서 1745년까지, 1945년까지, 2차 대전까지 1트릴리언에서 100트릴리언까지 증가합니다. 10트릴리언, 10배, 170년간. 이게 성장률이 1.4%예요. 누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연도별 성장률을 해갖고 쫙 이렇게 계산해갖고 굉장히 정확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폭발적으로 또 성장해요. 컴퓨터가 나오고 독일입하고 원자력이 나오고 제트 엔진 나오고 컨테이너 때문에 또 1970년대 폭발적으로 발행하는데 이때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입니다. 1980년대 큰 돈을 벌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2000년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나오면서 이때 그 스마트폰하고 인터넷이 나오면서 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갖고 10트릴리언에서 100트릴리언까지 올라와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이게 평균 성장률이 3.3%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성장률이 8%였어요, 그때. 박정희 시대는 10%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차 대전 끝나고 지금까지 세계 경제 규모가 10배가 된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인구 증가도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뜨는 산업에 투자하고 뜨는 산업에 종사해야 큰 부자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뜨는 사업이 뭐냐, 앞으로? 그걸 이제 제가, 이건 앞으로 추론이, 과거는 이제 실적이고, 이건 추론인데, 자, 그럼 배터리하고 자율주행차가 큰 돈이 되겠죠. 그죠?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앞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 로보트가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엄청나게 뜨겠죠.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잘하고 있죠. 중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이 앞으로 굉장히 클 거예요. 비탈릭 부테린이나 이제 우리나라 김서준 같은 친구가 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PU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라지 랭귀지 모델이 엄청나게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샘 엘트만과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게 젠슨 왕이 이제 큰 돈을 벌고 있죠, 지금. 그래갖고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그래갖고 소형 원자력 발전소 멀티오믹스라고 그래갖고 유전자체, 그다음에 이제 제서형 로켓 이런 것이 이제 뜰 것이다. 그래갖고 평균 성장률이 앞으로 5%쯤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과거 어떤 시대보다 고속 성장할 거다. 이런 기술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어요. 한 5% 성장할 거다. 그러면 지금이 100에서 400까지 늘어날 거로 봐요. 지금 경제 규모가 앞으로 한 40년, 50년 사이에 4배가 커질 거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직업은 별로 없는데 이익은 많이 나와. 그럼 직업 떨어진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부자소득 줄 수 있어.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상산되니까.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백불륜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에 있는 산업은 앞으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신산업이 5%인데 앞으로 3, 40년 후에는 70%가 이 분야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지. 사피엔스는 무조건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종사하기 위해서 여기 방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비트코인, 구글, 아마존, 메타, TSMC, 테슬라. 다 이쪽 분야예요.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초월하게 회사 가치가 커졌어요. 옛날에 막 500조만 해도 세계 최대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7천조가 됐습니다. 7천조.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앞으로 무조건 여기에 올인해야 돼.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는 재미가 없어요. 특히 한국은행 재미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드님이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인데 한국은행 가고 싶대. 그래서 제가 말리고 싶어요. 차라리 우리 세피엔스에 와서 일해라. 그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저 김재현 시종마가 발표하신 분은 민족사관학교를 나오고 홍콩 과기대를 나온 아주 인물도 훌륭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시잖아. 앞으로 인재들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조건은 25년이 라이트 타이밍이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직 아무도 안 했어, 이거를. 우리가 하는 사업을. 전 세계 모든 그 정보를 모아갖고 신문사를 100만 개를 만드는데 아무도 안 했어. 이게 인공지능과 크립토와 미디어를 결합한 거야. 제로 투 원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부가 되는 조건이 된 거예요. 1차 조건.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자,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는 미디어 사업을 할 거예요. 디지털 미디어, 그죠?
근데 애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드인 다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있죠. 우린 이거보다 더 좋은 미디어를 만들겠다는 거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해하시죠?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디어는 뭘까? 미디어는 뭐다? 퀴즈입니다. 이거. 미디어는 뭐뭐뭐다. 아시는 분? 유명한 얘기인데. 네? 권력? 오. 뭐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거짓말. 오. 이거 맥루한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마셜 맥루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디어의 이해. 김호기라고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글을 썼는데 미디어는 정신과 육체의 확장이다. 이상한 말이죠, 이거. 김호기 교수는 현 정부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고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1960년대에 써요. 미디어는 메시지다.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 마샬 맥루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는 메시지고 모든 미디어는 우리 자신의 확장이고 그래서 1900한 몇 년도인가 이 사람이? 1964년도에 Understanding Media라는 책을 써갖고 미디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이론을 설명한 사람입니다. 미디어란 내용보다는 형식이다. 라디오란 미디어, TV란 미디어, 인터넷이란 미디어는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보다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인데, 그죠? 우리 미디어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를 하는 게 사피엔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 그러니까 맥루한은 미디어는 그 메시지 자체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디어는 중립적이지 않다. 텔레비전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TV를 보는 인간과 TV 안 보는 인간은 다른 인간이야.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스마트폰 쓰던 인간은 옛날 인간이 아니야.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인터넷에 이메일 쓰던 인간하고 내 옛날하고 달라. 인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확장이고.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텔레비전 때문에 글로벌 빌리지라는 개념이 생겼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됐어. 디지털 시대는 특히 미디어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피엔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술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맥루한이 말한 미디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완전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다. 돌멩이에다 글 쓰던 시대에서, 책을 읽던 시대에서 신문에서 이메일에서 트위터로 가는 인류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준 거고, 요거는 마누스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한 10분 안에. 멋있는 슬라이드를. 제가 만든 거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시켜서 만든 겁니다. 저도 생산성이 5배 좋아졌어. 옛날보다 더 똑똑해지더라고.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도구는 우리를 만든다. 우리가 미디어를 만들면 미디어가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미디어를 탄생시키는 세피언스라는 미디어. 그죠?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그 인쇄기를 만들어 갖고 면죄부와 성경을 인쇄해 갖고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러다가 일간신문이 독일에서 처음 생깁니다. 엄청나게 세상을 바꿨죠. 1920년대 라디오가 세상을 엄청 바꿨어요. 36년대 TV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96년대 이메일이 세상을 뒤집죠. 인터넷과. 2004년도에 SNS와 페이스북이 세상을 뒤집습니다. 2005년도에 유튜브가 개인 미디어를 만들어요. 개인 TV를 만들어요. 그죠?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가 되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탈중앙화,
탈국가 화폐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차례지. 2025년인데 세피언스가 AI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한 웹3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우리가 창조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피언스라는 브랜드를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피언스라는 브랜드가 남들이 쓰고 있다. 또 에이몬드가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토론하기 위해서 제가 사피언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피언스가 뭔지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 현명한 인간이라는 뜻인데 우리 종족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예요. 사피엔스 2번 붙여야 돼요. 종족이 좀 다릅니다. 네안데르탈인도 호모 사피엔스야. 근데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고 6만 년 전에 생겼습니다. 한반도에는 한 3만 년 전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뉴스, 전 세계 모든 신문사, 라디오, TV, 블로그, 페이스북 있는 걸 몽땅 다 하루에 몇만 개씩 긁어다가 새로운 뉴스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죠? 뉴스가,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하나 나가면 뉴스 회사들이 한번 막 몇십 개씩 만듭니다. 지들 의견 넣어갖고. 근데 그거를 중복을 다 빼고, 의견 빼고, 정확한 팩트만 골라갖고 우리가 새로 기사를 작성하는데 기사 작성을 스타일을 한 여러 가지로 해요, 우리가. 감성적인 거, 뭐 아주 논리적인 거, 그러니까 인터넷,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자들도 종류를 우리가 한 10가지쯤 만들 거예요. 약간 시적으로 글 쓰는 사람, 논술 쓰는 사람, 에세이 쓰는 사람, 인공지능이죠. 그래갖고 하루에 100만 개 이상 만들 겁니다, 우리가. 기자 한 명도 없는데. 그런 다음에 그거를 사피엔스 피플이라고 하는 100만 명 이상의 개인 뉴스죠. 개인 뉴스 사이트. 그 다음에 혹은 몇천 가지의 주제별 뉴스. 그 중에는 뭐 화훼, 뭐 곡물, 뭐 농업, 뭐 식품, 이런 것만 해도 몇십 가지가 나올 거예요. 쉽게 국어로. 그걸 이제 우리 이병호 사장님이 또 미세 관리 또 해주실 수 있고. 우리는 기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비용이 1000분의 1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 주식 투자 관련된 걸 또 만들 거고. 여기에 이제 다 인간과 관계 있으니까 사피엔스라는 브랜드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노스트라다무스에서 나온 노스트라라고 하는 예측 시장.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배팅하는 재미까지 붙인 거에 메인넷을 결합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하고 토큰을 결합한 모델을 한번 생각한 게 우리의 이제 에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미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또 미디어가 다른 속성이 있어요. 아까 김재현 씨가 얘기했는데, 미디어는 권력이다.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위대한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좌파인데, 노암 촘스키가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언론이 지배한다. 미디어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체는 어떻게 권력의 선전 매체가 되는가? 언어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합니다. 그래갖고 미디어는 권력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지금 권력을 다루는 거야.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뭐야? 파워는 뜻이 뭐예요? 무슨 힘? 힘이라는 건 F는 MA잖아. 그럼 뭐야? F가 뭐야? 힘. M은 뭐야? mass. A는 뭐야? 힘이라는 건 남에게 가속도를 주는 능력이에요. 남을 움직이는 능력. 맞아? 그렇게 설명해야지. 힘이라는 거는, 권력이라는 건 남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권력이야. 미디어는 남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약간 무서운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최대 미디어를 100만 개를 만들겠대. 근데 권력을 남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는 권력이다라는 주제로 슬라이드 만들어 봐. 그렇게 이제 스카이워크에다 시켰더니 이렇게 쫙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이게 뭘까? 미디어는 권력이다라는 개념. 노암 촘스키가 나와. 그죠? 소유에 집중, 광고에 의존, 이데올로기,
권력의 작동 방식, 전쟁을 선동, 혁명의 도구, 증오의 확성기. 그러니까 미디어의 문제점들을 마구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알고리즘, 디지털 노동, 가짜뉴스 정보전. 이게 지금 굉장히 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바이어스. 극자와 극우가 점점 나눠지고 있어.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가짜 정보를 줄이고 인공지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극좌파와 극우의 메시지를 줄이자.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의 찰나만 추구하는 숏폼을 좀 줄여보자. 양질의 미디어를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보람 있는 일.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능동적 참여와 균형 잡기를 우리가 한번 선도해보자.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이 정보를 가진 사람이 민주주의를 이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겁니다. 한 달에 3만 원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 사피엔스가 우리는 미디어를 혁명하고 싶어. 혁명이라는 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성공의 조건이 제로 투 원. 없는 걸 만들어야 돼. 그죠? 이거는 피터 틸이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제적 해제를 잘 만들어야 돼. 이거 배웠죠, 지난주에? 우리 학생, 우리 유니콘 훈련소 학생들은 다 배웠어요. 지난주에. 이걸 가르쳤어요. 사업을 성공하려면 제로 투 원을 알아야 되고 경제적 해제를 알아야 된다. 항민 씨,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제로 투 원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카네기는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아. 스마트폰은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아. 주커버거는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아. 근데 없는 걸 만들었어. 그걸 제로 투 원이라고 그래요. 피터 틸이. 이 친구가 재산이 한 100조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7가지를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하나라도 미스하면 성공 못 해. 그래서 우리가 사피엔스를 하면서 이게 맞냐를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있느냐? 우리가 10배를 개선해야 돼. 개선돼요, 이번에 우리가? 재현 씨. 어디 갔어? 정훈 씨. 없네. 재현 씨는, 정훈 씨 우리 10배 개선할 수 있나? 10배. 우리 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서.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생산성이 10배 올랐다고. 재현 씨, 우리 비용이 얼마나 줄일 것 같아? 1000배.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10배, 이 확실한 기술입니다. 그죠? 10배 내지 1000배를 개선하는 기술이에요. 우리 기술이. 기존 미디어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근데 타이밍이 적절한가? 지금 타이밍 적절해요? 언제야? 25년. 그다음 양띠들이 해야 되는데. 양띠가, 자기 무슨 띠야? 호랑이 띠잖아. 호랑이 띠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독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독점할 수 있어요? 니치 마켓을 먼저 독점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일본의 선거 때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때 세게 해보자. 아니면 프리미엄 리그를 한번 집중해보자. 아니면 우리 이병호 사장님하고 같이 농업 분야를 집중해보자. 각 분야에 독점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재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인재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특히 아까 발표하신 분들 대단한 인재입니다. 그런 건 같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각 분야의 인재를 지금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를 우리가 제작도 하지만 그 각각의 사이트, 우리가 100만 가지를 만들 건데 예를 들면 임영웅이를 사이트를 관리하고 싶은 분은 저기 계시고 BTS의 정국이 관리해 주신 분은 저기 계시고 또 블랙핑크의 제니는 제가 관리할 겁니다. 유통. 과연 유통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더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었는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유통할 것이냐. 페이스북을 통할 거냐, 인스타그램을 통할 거냐, 트위터를 통할 거냐, 아니면 크립토를 통할 거냐,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되죠.
전문가 집단을 영할 거냐? 뭐 화학, 우리 오인환 박사가 화학자니까 화학자 쪽을 통할 거냐? 그런 건 이제 연구할 겁니다. 지속성. 우리가 이걸 20년, 30년 후에도 계속 독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 아직 완벽한 대답은 없지만 상당히 근접하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독특한 기회가 있느냐? 아직까지 한 사람 없으니까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비즈니스. 그래서 근데 요거를 7가지 질문을 아주 꼼꼼히 따져가면서 성공으로 확실히 해야 되죠. 우리 멤버들이. 그 역할을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피엔스를 7가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성공하려면 우리가 코스트를 1000배 아꼈어요. 1000분의 1 들어갈 거예요, 아마. 기자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노이즈를 아마 100배 줄일 수 있다. 엉터리 기사들을 필터링 하니까. 그다음에 폴라리제이션, 양극단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거다. 그다음에 미디어 카르텔의 매니플레이션을 줄일 거다. 원래 미디어 카르텔은 자기들 원해서 뭐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빅브라더의 매니플레이션을 줄일 거다. 빅브라더가 누구냐? 중국의 그 시진핑이 빅브라더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시킨다. 예를 들면 그 오마이뉴스 같은 거 우리는 100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각자 참여시킬 겁니다. 거기서 크립토로 그 인센티브를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해야 돼. 남들이 못 들어오게. 그 성에는 그런 연못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해자는 무형 자산이 있어야 되고 전환 비용, 네트워크 효과, 비용 우위, 효율적 구모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지금부터 작업을 하면서 연구해 갖고 구축을 해야 됩니다. 브랜드 특허 규제, 브랜드 파워. 그래서 세피언스라는 브랜드를 전 인류의 지금 80억 명들 머리 중에서 10억 명 머릿속에다가 주입시켜 갖고 뉴스 하면 세피언스를 떠올리게 과연 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걸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어요. 제가 네트워크 효과 얼마 전에 강의한 적 있죠. 뭐야? 공식, 3가지 공식이에요. 3가지 공식.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사르노프, 메칼프, 리드. 아, 그것도 기억 안 나면 어떡해.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해자. 워렌 버핏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바로 이 에코노믹 모트라는 개념을 평생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성공하는 기업을 골라냈어. 비용 우위. 우리가 1000분의 1 싸잖아요. 효율적 규모. 우리는 아주 소수 정예 인원 갖고 운영할 겁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해요. 생산성이 10배니까. 네트워크 효과, 해자를 만들고 이런 걸 이제 역량의 원 뭐 이런 걸 쭉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 투자관리, 홍보관리, 마케팅 능력, 인사관리, 법률관리까지 10가지 이상을 잘 하지 않으면 사업은 실패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 또 한 대표님이 잘 관리해 주신 분이 있고 우리 장 이사님께서도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역할이. 그래서 제가 사피엔스 브랜드를 생각하면서 이런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Honoring Human and Fit Order. 무슨 뜻인지 재현 씨가 얘기해 봐. 응? 인간을 언어하고 언어가 뭐야? 뭐라고 번역을 해야지 모르겠어요. 존중한다고요. 존경, 존중한다는. Fit Order는 뭐야? 적합한 질서. 그 일어나서 한번 적합한 질서가 왜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려운데 뭐든지 적합한 질서가 있어야 가치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책상도 이런 질서로 모여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가치가 생성되지 않잖아요. 막 어지러져 있으면. 그래서 뭐든지 사물이든 어떤 서비스든 상품이든 최적화된 질서로 있어야 사람들이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네. 박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노동가치서를 좋아했는데 제가 그 틀렸다는 걸 이제 파악해갖고 모든 가치는 fit order에서 나온다 하는 질서가치서를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계자입니다. 질서가치서. 질서가 가치를 만든다. 근데 그럼 기업의 목적, 우린 기업 활동인데 기업의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경영학자들이 수만 명의 경영학자들이 막 연구하다가 한 10년 전에 기업의 목적은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처음 들어봐?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경영학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마이클 포터.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버드대 교수인데. 그러니까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 이윤만 창출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서 그 가치 때문에 이익이 나는 거. 그게 진짜 기업이야. 그죠? 바람직한 기업.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좋은 가치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 탐욕적 자본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인류에게 나눠주는 게 바로 기업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이클 포터가 한 얘기인데 제가 경영학을 많이 공부했는데 이 최고의 메시지 같아요.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제가 창업을 열 몇 개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공유 가치를 창출해야.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10번 사용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했잖아요. 원가를 5분의 1로 줄였어. 그래갖고 인공위성을 쫙 뿌려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기게 했어. 나눴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부자가 됐잖아, 지금. 근데 이상적인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는 이상적인 기업은 제품과 시장을 재구성해야 돼. 리스트럭처링. 질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사슬의 생산성을 재정의해야 되고 인재와 제도를 재구성해야 돼. 지역에서. 그래야만 기업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Origin of value, Origin of wealth. 이거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김정환 씨. 어디서 나와? fit order에서 나온대. fit order. 인간이 필요에 대한 리스펙트. 그죠? 인간을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존중해야 돼. 우리 지금 현세에서 인간이 뭘 필요로 하느냐? 제대로 된 미디어를 필요로 해요. 그죠? 값싸고. 그래서 fit order를 조직해야 돼. 우리가 사피엔스가 하는 거는 fit order를 조직하는 겁니다. 온갖 미디어에. 미디어는 인간의 두뇌를 침투하는 밈이에요. 그죠? 인간 두뇌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난 메시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행동을 결정하는 게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존중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제가 이제 거창하게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또 보수주의의 핵심 철학이기도 해요. 질서를 존중해야 돼.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더 만들어.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이건 다 새로운 질서를 만든 거예요. 그죠? 반도체라는 질서, 기차라는 질서, 전기라는 질서, 인터넷이라는 질서. 우리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질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뭐 이런 우주 산업으로 키운다. 그다음에 바이오 매트릭스 오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봤죠. 그래서 이걸 잘하면 그 당시에 필요로 한 질서를 만들면 세계 최고 갑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되는 조건 얘기했죠. 이게 부자 되는 조건이에요. 그죠? 여기서 박수 한번 더. 모든 가치는 인간의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질서를 만드는 건데 저는요, 사피엔스를 통해서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 인류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치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honoring human and fit order, 인류에 대한 존중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적합한 질서에 대한 리스펙트. 근데 이건 좀 너무 기니까 그냥 honoring fit order로 한번 슬로건을 만들어 볼까, 사피엔스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